오늘은 이명찬 박사님을 모시고 한국과 일본의 경제 현안과 양국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그 8월 5일에 전 세계 주가가 떨어지는 블랙 먼데이가 있었잖아요. 네. 일본 은행이 0.25%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이제 엔캐리 청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그때 전 세계 증시가 좀 왜 그렇게 폭락을 좀 했던 걸로 보십니까? 폭락이 이제 벌써 한 2주? 네. 3주 됐나요? 네. 그렇게 돼 가는데 최근에 보니까 뭐 거의 회복이 많이 됐더라고요. 일본 주식이 38,000 가까이까지 왔으니까. 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모습에서 거꾸로 올라가 보면 그때 왜 그랬을까? 그렇죠.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공명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좀 합니다.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두 가지 이유가 아니라 세네 가지 이유가 이상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게 아주 묘하게 네. 그 시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한번 볼 텐데 이걸 보면 이제 일본은행이 7월 말, 7월 30일하고 31일 양일간에 이제 회합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31일 날 요 두 가지 결정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요게 이제 하나의 큰 요인이고 네. 또 하나는 일본의 지금 이제 현재 기시다 총리가 앞으로 더 이상 총리 안 하겠다. 다음에 총재 선거에 안 나가겠다 하고 이제 정리가 됐는데 네. 그 전까지만 해도 기시다 총리도 이번 9월 달에 다시 재도전한다는 얘기도 조금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기시다 총리하고 그 경쟁을 했던 네. 고노다로 네. 티에틀상이 강력하게 이제 미국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일본의 엔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사람이 그 얘기한 게 왜 중요하냐니까 다음에 총리가 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임팩트가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또 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일본의 간사장 모테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실 서열로 보면은 다음에 기시다의 제일 어떻게 보면은 가까운 총리 후보였다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조금 얘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데 네. 그랬던 사람이 이게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총리로 나올 걸 이제 마음에 두고 이미 에드벌룬을 띄운 거야 이게. 네. 총리 선거 에드벌룬. 그게 뭐냐니까 엔저로 해서 누가 돈 많이 벌었냐. 대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렇죠. 대부분의 국민들은 거의 쪽박 찬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국민들은 되게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실질 임금은 떨어지고 해외여행 가려니까 뭐 엔저가 돼가지고 이게 뭐 어디 도저히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불만이 막 쌓일 때 쌓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엔저를 계속하게 했던 게 누구냐 하면은 자민당 정치권이란 말이에요. 특히 아베 총리. 네. 그 아베 총리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도 아베파들이 그대로 이제 남아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아베노믹스를 지속하기를 요구를 했어요. 네. 그 결국 뭐냐? 자민당의 아베파의 그 사람들이 엔저가 계속되기를 은근히 바랬던 거죠. 그래서 일본은 그런 압력을 계속 넣었던 거예요. 네. 그랬는데 어때요? 지금까지 정치권이 엔저로 가기를 계속 요구했던 건데 네. 갑자기 고노라든가 모테기라든가 이 두 사람이 엔저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본인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민당이 지금 흐름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갑자기. 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니까 일본 은행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게 앞에 그 일본 은행 총재가 너무 오랫동안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을 오래 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에다 총재로 바뀌면서 엔고로 갈 수 있도록 금리를 올리고 뭔가 이런 좀 지금까지 아베노믹스하고 다른 어떤 행동을 정책을 취해주기를 바라고 그 사람으로 총재를 정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에다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올릴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이제 아까 말했듯이 아베파 정치가들이 압력에 의해 가지고 사실 잘 못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그랬던 차에 이 두 정치가가 엔저는 문제가 있다 얘기하니까 금리 올리기가 상당히 좋아졌잖아요. 분위기가. 지금은 해도 되겠다. 정치권에서 이게 뒤에서 밀어주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올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비슷하게 트럼프 지금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엔저 그냥 안 놔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강력하게.
이것들이 그 시기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겹쳐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력 정치가들이 엔저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제 발언해버렸는데 그게 마침 7월 이 모임에서 그걸 반영하기 딱 좋은 시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두 가지 결정을 내렸는데 한번 보면은 일단 금리를 보면은 정책 금리를 종래 0에서 0.1% 정도에서 네. 0.25%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0.1 최고점에서 보면 0.15를 더 올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쵸. 근데 사실은 일본에 지금까지는 거의 0%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가 있었잖아요. 마이너스 0.1이었잖아요. 네. 그게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 0% 금리가 거의 30년 가까이 이어져 오다가 갑자기 0.25%까지 올라오는데 네. 요거까지 올리는 것을 여기서 멈췄으면 그렇게까지 폭발 안 했을지도 몰라요. 총재가 이렇게 올리고 나서 기자회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앞으로 더 올릴 거다.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0.5%를 지금까지 어떤 100으로 생각했는데 그것도 깨질 수 있느냐 했더니 0.5%를 100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그 이상으로 올릴 수도 있다 얘기잖아요. 와, 그러니까 이 엔화가 금리가 그동안 거의 금리 없는 세상을 30년 가까이 살다 보면은 이게 어떤 식이 되냐면 엔저 금리 없는 것이 DNA에 그냥 각인돼요. 당연한 거. 당연한 걸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30년 가까이 그렇게 오다 보니까 네. 그게 갑자기 이렇게까지 올릴 수 있겠냐 이게 완전히 뒤통수 맞은 거죠. 전 세계 그 엔캐리 트레이드 하던 사람들이 엔캐리 트레이드 이거 하는 사람들은 금리 올라가네. 금리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금리 올라가면은 엔고로 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엔고로 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150엔에 엔을 빌려다가 네. 달러를 샀어요. 그래서 은행에 맡겨놓으면 이자가 많잖아. 그쵸. 5% 가까이 네. 금리 차이가 나니까. 그랬는데 이게 150엔이 아니라 145엔, 143엔 올라가 버리면 이 환율 차 이걸 내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 그렇죠. 금리로 돈 벌었던 걸 여기서 돈 다시 개원해야 되는. 맞아요. 빚 많이 갚을 돈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그 환율 차로 인해서 내가 돈 버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그 차에서 미국에서 금리로 벌어들인 돈을 여기서 다시 메꿔 넣어야 되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차이가 조금 나면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네. 손해 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그런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니까 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네. 장기 국채를 지금까지 계속 일본은행이 매입해 왔잖아요. 네. 어느 정도 매입해 왔냐? 지금 현재 600조 엔 그 쌓인 게. 근데 한 달에 6조 엔씩 국채를 사들인다고 일본은행이.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찍어내는 국채를 일본은행이 계속 사들였단 말이에요. 이게 비정상적인 거지 이게. 그리고 60%에서 90% 가까이 일본은행이 사줬다 그러는데 자 이걸 줄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두 가지 이게 얘기가 나오느냐. 네. 뭐 때문에 나오느냐. 엔저로 계속 가니까 엔저로 계속 가는 원인이 뭐겠어요. 가장 강력한 원인은 시중에 엔화가 많이 풀렸다는 그렇죠. 거예요. 자꾸 찍어내니까. 자꾸 찍어내니까 뭐 10년 동안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을 펴면서 엄청나게 찍어냈으니까 그게 그 양이 GDP에 한 30년 동안 찍어낸 엔화가 현재 일본 GDP의 14배. 그게 후지마키 사케시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분은 정확하게 일본은행의 통계 자료 같은 거 다 뽑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 계산해서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4배 찍었다고 지난번에 그래서 내가 분명히 내가 그걸 이제 읽었고 그럼 그 일본은 14배 찍었는데 그럼 달러하고 관계니까 1달러당 얼마냐 보니까 달러는 그럼 얼마를 찍었냐 그 2.5배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2.5배 찍었는데 최근에 달러는 어때? 금리를 올리면서 은행으로 막 빨아들였잖아. 시중에 흩어져 있던 달러를 막 끌어들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달러는 막 시중에 풀린 돈을 끌어들였고 일본은 여전히 계속 풀고 있고 그러니까 일본 엔화는 시중에 풀려가지고 걸어다니면 저벅저벅 철벅철벅 장마 때 비 온 것처럼 그렇게 물이 쌓여 있는 거고 엔화는 말라요. 거기는 사뿐사뿐히 걸어갈 수 있는 그쵸. 이런 상황이니까 엔저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타당한 얘기입니다. 타당한 얘기잖아요. 네. 굉장히 이건 타당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엔저가 계속됐던 이유가
금리차 하나하고 네.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는 거하고 이 두 가지가 강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 내가 설명한 게 또 뭐 있어요? 또 한 가지 있잖아요. 일본의 무역 적자라든가 맞아요. 일본의 그 소위 말하는 현금 흐름으로 봤을 때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게 구조화되고 있다. 네. 그게 구조화되는 이유를 내가 그 전에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엔저로 계속 가게 되는 하나의 큰 그 소위 말해서 엔을 팔고 달러를 사서 뭔가 지불해야 되는 게 뭐냐? 디지털 적자. 네. 디지털 적자가 왜 일본 사회가 아날로그 사회다 보니까 디지털 사회로 가기 위해서 뭘 하느냐? 미국의 디지털 회사들의 자문도 받고 넷플릭스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사용료는 낼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들어가는 돈이 뭐 클라우드 이런 것도 사용할 거 아니에요. 네. 그전에는 일본 자체의 어떤 그 디지털 회사들하고 거래를 했다면은 지금 현재 일본 정부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많은 쪽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하지 않고 미국의 디지털 회사하고 미국의 디지털 회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것은 많은 그 사용자들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전에는 어땠냐면은 각 그 회사마다 아니면 각 정부 기관마다 그게 자기들이 컨택한 일본의 회사들하고만 단독으로 계약을 맺어 놓으니까 네. 이게 단절된 거예요. 아.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어떤 자료 같은 것도 전부 이게 통일이 될 수가 없잖아. 그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디지털청을 만들었는데 그 디지털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뭐냐니까 바로 미국의 가팜 관련되는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네. 구글이라든가 뭐 아마존이라든가 여기에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거예요. 오. 클라우드를 활용하게 되면은 이 장벽을 없앨 수 있잖아. 그쵸. 어디에서나 다 접근할 수 있잖아. 네. 그렇게 이런 쪽으로 바뀌어 가니까 그 사용료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국산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사님?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국산화할 수 있는 게 안 되니까 내가 아. 그걸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확대하는 디지털 적자. 이게 2014년도에 요 빨간색이 뭐냐니까 저작권 등 사용료 이게 이제 디지털 네. 주로 미국 거든 많이 썼죠. 네. 그다음에 이게 컴퓨터라든가 컴퓨터 서비스 요게 이제 주황색이고 흰색에 가까운 요게 전문 경영 컨설팅 서비스 방금 얘기 자문을 받는다거나 이게 이렇게 이봐 이렇게 적자가 계속 확대되고 나와 있잖아요. 네. 이 한번 확대되는 속도를 한번 보세요. 점점 거의 45도 각도로 내려오잖아. 네. 이게 어느 정도냐? 2030년 정도 가면은 일본이 해외에서 수입해들이는 에너지, 석유라든가 네. LPG라든가 네. 일본이 99%다 해외에서 수입하잖아. 그렇죠. 그 1억 2천만이 넘는 인구가 사용하는 에너지 네. 그 수입 가격에 네. 필적한다는 거예요. 아, 디지털 이런 뭐 디지털. 자문료 뭐 이런 것들 포함한 네. 이게 이 전체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네. 여기에 들어가는 돈, 그럼 주로 미국 회사에다 지불해야 되는 이 돈 달러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달러로 지불해야 되는 이 달러의 액수가 총액이 네. 일본 해외에서 달러로 사들이는 에너지 총액하고 맞먹을 거라고. 엄청나네요. 엄청나잖아요. 네. 이게 완벽하게 이거는 엔화를 팔아버리고 달러를 사가지고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완전히 뭐 적자인 거죠. 계속. 요게 되게 크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일본이 해외 자산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해외 자산이 1,400조가 넘더라고. 1,470 몇 조인데 빚이 한 1,000조예요. 1,020조. 그래서 한 471조 정도가 이제 흑자인데 네. 그것만 해도 적은 돈은 아니잖아. 그죠? 네. 근데 어쨌든 일본이 해외에서 과거에 이제 엔고였을 때 사실 일본에서 수출하는 공장들은 전부 해외 다 나가버렸. 그래서 일본이 공동화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그래서 해외에서 나갔던 많은 돈, 투자했던 많은 돈에서 사실 2023년도에 35조 달러를 벌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벌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거 지금 적자 해봐야 5조 7천에 5조 6천에 뭐 이러는데 네. 35조 벌었으면 엄청난 흑자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엄청난 흑자인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만 들으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문제 없어 보이죠? 네. 근데 그게 투자했던 돈을 벌더라도 일본 국내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35조 중에서 한 10조 정도밖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30% 채 안 들어온다는 어디 거예요. 가지고? 재투자. 해외에서 재투자하거나 아니면은 해외 그 자회사에다가
내부 유보금으로 쌓아두는 거예요. 음. 다음 투자처를 이제 생겼을 경우에 네. 목돈을 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외 나가는 돈 자체는 일본 내의 돈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 그게 자산상으로는 계산이 되지만 네. 실제 현금 흐름으로 봤을 땐 저거는 관계가 없는 거야. 그쵸. 이 부분을 굉장히 중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상으로는 일본이 경상 흑자라고 나오지만 네. 실제로는 적자. 적자. 이 부분이 구조화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엔저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 차, 네. 달러와의 금리 차. 두 번째가 엄청나게 돈이 엔화가 엄청나게 달러에 비해서 많이 시중에 풀렸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일본의 여러 가지 그 무역 구조의 문제에 있어서 현금으로 따지면은 적자로 가고 있는 게 계속 그게 더 심화되어 간다. 아.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합하면은 적자로 갈 수밖에, 그러니까 엔저로 갈 수밖에 없다. 그쵸. 이게 이제 계속 그동안 주장해왔던 주장이란 말이에요. 네. 많은 분석가들이 네. 예, 여기에서 그렇게 해왔는데 그래서 162엔까지 갔는데 갑자기 8월 5일 날 141엔까지 팍 튀면서 네. 주식이 폭락을 했잖아요. 맞아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왜 그러냐 이제 다시 한번 보자고요. 사실은 이 단기 금리 올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장기 국채를 계속 매입해 왔던 액수를 줄이겠다. 그건 뭘 말하느냐. 지금까지 계속 시중에 많이 풀어내던 엔화를 네. 금리를 올리면서 좀 끌어들이는 거하고 네. 더 이상 적게 풀겠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한 거 아니야. 아, 동시에. 요거는 적게 풀겠다는 거고 네. 요거는 시중에 풀린 돈을 끌어들이겠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쓰는 거예요. 네. 이게 정상이죠. 그쵸. 지금까지 너무 많이 풀렸던 걸 그러면 너무 많이 풀렸던 게 가장 대표적인 게 그게 어디에 암덩어리로 어디에 쌓였냐니까 일본은행에 국채가 600조가 쌓여 있는 거야. 요게 딱 보면 암덩어리가 이게. 요걸 이제 요런 요 두 가지 정책을 펴면서 서서히 줄여 나가는 게 이 암덩어리를 줄여 나가는 게 네. 그게 지금 현재 이게 하나의 정책인 거죠. 그 목표인 거죠. 1년, 2년에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빠르게 그 암덩어리를 줄여 나가더라도 10년은 걸린다. 요거는 내가 또 설명을 할 텐데 어쨌든 요 두 가지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랬는데 왜 지금 그렇게 엄청난 일이 발생했느냐. 네. 그걸 좀 설명을 하면은 자, 지금까지 매달 6조 엔씩 국채를 사들였던 일본은행이 얼마만큼 줄이겠느냐 했더니 그게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사실은. 그쵸. 6월 달에 그 해압했을 때 7월 달에 요걸 결정하겠다 했을 때 후지마키 다케시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 줄이는 것이 쉽지 않을 거다. 거의 불가능할 거다. 네. 그렇게 봤는데 금리 올리는 것도 힘들 거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거하고 반대로 꽤 많이 줄이고 금리도 올리고 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매 사반기 4천억 엔 정도를 이제 감액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마다 3개월 단위로 네. 4천조 엔씩 줄여 나가겠다. 그럼 뭘 말하느냐. 7월 달 지금 당장 줄인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6조 엔씩 네. 사들이던 것을 4천조 엔 빼면 어때? 5,600조 엔, 5조 6천억. 그렇죠. 4천억 엔씩 줄이는 거죠. 4천억 엔씩 줄이니까 5조 6천억 엔. 3개월 후에 5조 2천억 엔. 사들이는 액수가. 그렇게 줄여 들어가 가지고 2026년 1월에서 3일 1, 4분기 때. 네. 그때 3조 엔 되도록 이렇게 타임 스팬이 그렇게 조정이 됐어요. 절반 수준이네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2년 채 안 남았죠. 네. 2년 채 안 남은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엄청나게 줄인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줄이면은 네. 일본 정부가 그만큼 줄인 만큼 적게 찍어내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줄였는데 네. 찍어내는 양은 똑같고 네. 일본은행이 사는 양을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4천조 엔 이거는 4천억 엔. 네. 4천억 엔의 국채는 누가 사냐 이거야. 뭐 기업이 사든지 외국인이 사든지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기업이 사든지 내가 볼 때는 기업 살 만한 기업은 없는 것 같고 은행을 알아본 거야. 이 재무성에서 네. 이 줄인 이 액수만큼 어디에다 팔 거냐. 분주하게 돌아다녔어요. 분주하게 네. 알아보러. 네.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팔아야 되니까. 네. 이거 안 팔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안 팔면 가치가 떨어지겠죠. 가치가 떨어지면 금리가 폭등해요. 그쵸. 국채는 맞아요. 역의 관계니까. 역의 관계니까 이게 가치가 떨어진다는 금리가 폭등한다는 얘기예요.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안 팔리면 계속 올라가잖아. 그쵸. 그러면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인 거지 이게. 금리가 올라가야 사니까 이 가치가 떨어졌다는 건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데 이게 딱 변동금리란 말이에요. 문제는 네. 변동금리다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변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후지마키 다케시는 이거 누가 사냐 이거야. 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안 사면은 금리 폭등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것 때문에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실행에 옮기기 힘들 거다고 하는 게 후지마키 다케시 얘기인데 네. 그런데 이제 이걸 내놓을 거 아니에요 당장. 네. 내놓으면은 일본의 3대 은행 중에 한 은행이 미쯔비시 은행이선가 이제 재무성에서 타진을 해보니까 어떻게 막 최대한대로 어떻게 해보면 한 30% 정도는 뭐 자기들이 소유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는데 계산상 그렇다는 거지. 네. 실제로 내가 사겠다는 거하고 또 얘기 다르다는 거야. 그 말만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사는 거는 왜냐하면 그 은행도 다 주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주주 이익에 반하게 그 정부가 그런다고 해서 그건 민간 기업인데 그쵸. 잘못하면은 은행 그 뭐 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채권 잘못 쓰면은. 네.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했는데 과연 사겠느냐 얘기가. 그리고 이제 재무성에서 시장에다가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네. 이게 도대체 이게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살 것 같으냐. 딱 물었더니 1.5%. 1.5%. 금리가 1.5% 정도 되면 아마 살 것 같다. 네. 그 사람이 자기가 제일 먼저 사느냐 하면 안 살 거란 말이에요. 딴 사람들이 많이 사서 네. 1.5% 정도까지 금리가 올라가면은 자기가 사겠다. 이런 얘기라고 나는 건데 그게 1.5% 잘 기억해놔요. 네. 이렇게만 된다면은 이게 엔저로 가는 데 있어서 급 브레이크를 건 거나 마찬가지 되는 거야. 그렇죠. 금리도 계속 올리겠다는 거고 네. 이것도 뭐 2년도 채 안 돼 가지고 반으로 줄이겠다. 네. 이거 굉장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이 N을 가지고 있던 사람, N 빌렸던 사람들이 덜컥한 거예요. 이거 뭐잖아, 이거 N고로 가겠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N고로 확 간 거야. 맞아요. 왜 갔냐 하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정치가들도 그렇게 얘기해버리고 또 하나는 중간에 정부가 교묘하게 그때 물어익었을 때 한 방 터뜨려버린 거야. 뭐 N을 막 사버린 거지. 정부가 또 개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서서히 굴러가려고 하던 것에 뒤에서 발로 그냥 차버린 거야. 그냥. 그러니까 공이 팍 튄 거지 이제. 네. 이래서 N고로 팍 간 거예요. 네. 8월 5일 날 141엔까지. 맞아요. 갑자기 20엔이. 20엔까지 뛰어버렸잖아요. 네. 그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 반응을 한 거죠. 야, 여기서 여기까지면 요것만 했으면 또 이 정도까지 안 갔을 거야. 딱 8월 2일인가 8월 1일 날. 네. 8월 1일이 목요일이고 8월 2일이 금요일이고 그다음 토요일 일요일 지나서 월요일 날 8월 5일 날 폭락했잖아요. 네. 8월 1일 날 미국에서 고용 지표에서 네. 이게 지금 고용이 썩 좋지 않다는 통계치가 나온 거예요. 네. 경기가 조금 이제 후퇴될 기미가 보인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금리를 좀 내려야겠다 하는 신호로 확실하게 받아들였어요. 그걸. 네. 그러다 보니까 9월 달에는 금리를 확실하게 내려야겠구나. 시장이 다 그렇게 이제 인식한 거예요. 그쵸. 그 정도로 메시지를 준 거죠. 네. 이게 같이 맞물린 거야. 8월 1일 날. 지금 정치가들 그런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일본 정부 이게 조정한 거하고 네. 그 미국의 그 수치 나온 거하고 하루 이틀 상관이 없고 다 그냥 뭉쳐버린 거야. 같은 날에. 이게 공명을 일으킨 거예요.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냥. 네. 그래가지고 미국은 금리 내리고 일본은 이렇게 올린다고 하니까 얘나 또 이제 N고로 가겠네. 이제 N고로 가겠네. 팔자 막.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팔자. 근데 그게 팔자가 한번 생각해봐요. 시중에 어마어마하게 풀렸다 그러잖아요, 엔화가. 네. 거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관여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행동을 일으켜버린 거야. 30년 동안 이게 누적된. 누적된 게 이거는 메시지가 명확했다고 그때. 7월 31일 날 요 메시지하고 네. 8월 1일 날 미국의 메시지하고 네. 정치가들 메시지하고 이게 뭉쳐놓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N고다.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은 전부 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빌려다가 미국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 어떡할게? 주식을 당장 팔아가지고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주식을 판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폭락한 거고. 그게 폭락하니까 일본에 여기에 같이 그 덩달아 그냥. 그리고 일본은 어때? 일본 주식은 어때? 일본 주식도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네. 해외 자본이 60% 넘는 자본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 60% 넘는 그 해외 자본들이 왜 샀느냐? 엔저 때문에 샀다고요. 그렇죠. 싸게 빌려서 사면은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싸게 또 주식이 가격이 달러 비하니까 싸게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가지고 또 여기 앵고로 간다. 그러면 또 환율 차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또 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 앵고로 가면 무조건 판다. 이미 살 때 이미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산 거니까. 그쵸. 그 앵고로 가는 순간 이 주식은 팔리게 돼 있었어요. 메커니즘상.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그냥 이게 모든 게 그냥 다 맞아 떨어진 거지. 그래가지고 이게 한두 개만 있었으면 이 정도로 공명이 안 났을 텐데. 이해가요 이제? 네, 이제 이해가 됩니다. 확실하게 이해가잖아요. 네,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해외 60% 되는 그 일본 주식 사던 사람들이 팔고 나가는데 국내 주식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팔지. 그렇죠. 더 떨어지는. 같이 팔죠. 네. 일본 정부가 어느 정도 주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네. 37조엔치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 정부는 팔았을까 안 팔았을까? 난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그래도 안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부는? 정부는 빠지면은 같이 팔면은 곤란하잖아요. 그쵸. 더 떨어지잖아. 네. 그게 내가 궁금하다. 나중에 통계가 언젠가 나올 거야. 네. 그때 같이 팔았으면 참 일본 국민분들에게 못할 짓을 한 게 아닌가요? 그렇게 못할 짓을 한 게 되는 거고, 어쨌든 그거 또 한번 보자고요. 네. 그래서 박사님 저희가 2부에 이어서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게 좋아이지 왜 그런지는 알겠어. 네. 앞으로 이제 엔고가 쭉 갈 거냐 말 거냐인데 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 조금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저희 1부에서 이제 왜 그 8월 1일 블랙 먼데이가 있었고 일시적인 주가 폭락과 일본의 어떤 엔화 강세 정책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그럼 진짜로 이제 엔화 강세가 갈 수 있느냐? 네. 120엔 때 뭐 이게 갈 수 있냐 과거처럼 그거잖아요. 네. 우에다 가지고 뱅크 오브 재팬 총재는 경제와 물가가 예측에 부합한다면 네. 추가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네.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8월 5일 날 그러고 났어요. 네. 8월 7일 날인가? 이틀 후에 네. 부총재가 네. 일본의 부총재가 나와가지고 더 이상 금리 올리는 일이 없을 것 같다. 그런 메시지를 명확히 던졌어요. 그때 부총재가 그런 메시지 던지니까 총재 메시지하고 정반대되는 메시지. 반대되죠. 그래서 그 얘기가 좀 있었어요. 아니 총재가 한 얘기를 부총재가 저렇게 부인할 수 있어?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또 어떤 얘기냐. 총재도 인식을 같이 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어요. 그랬는데 네. 또 최근에 보니까 일본은행 총재가 올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하루가 이틀 전에 발표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전부 다 원위치 돌아온 거예요. 주식이. 38,000까지 돌아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게 어떤 충격이 해가지고. 네. 그래서 내가 아까 이제 지난 그 영상에서 얘기했는 게 뭐냐니까 공명을 일으켜서 폭락했는데 네. 폭락할 때 사람들의 심리인 거예요. 그게 동시에 메시지도 팔아야 되는 메시지이기도 했지만 그 심리가 굉장히 급박한 심리가 왔던 그쵸, 거예요. 진짜 뭐 다들 경기 침체 온다, 세계 경제 위기 걱정했어요.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으니까 그러니까 다 팔았던 말이에요. 그런데 딱 지나고 보니까 한 하루 이틀 지나고 보니까 미국이 했던 얘기가 그 정도로 심각한 뭐 경착륙 정도로 인식했는데 알고 보니까 경착륙 정도는 아니고 뭐 크게 연착륙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네.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한동안은 0.25%가 시장에서 여론조사했을 때 가장 그 여론이 높았어요. 그럼 0.25% 정도 내린다 그러면 이거는 뭐 그 정도는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부총재도 네. 더 이상 금리 올리는 거는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해서 신중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금리도 안 올라갈 것 같아? 네. 미국 보니까 금리 인하도 보니까 0.25%? 그 정도면 크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성을 되찾기 시작해서 빠진 그 이때 사자
또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또 쫙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미국 주식이나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주식이 그때가 저점이었다. 지나고 보니까 네. 그때 샀어야 됐다. 그래 그때 샀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이제 맥락이 있으니까 다시 돌아왔다. 이제 그런 거고. 그럼 그때 아까 얘기했듯이 그 두 가지 요인이 금리 차 때문에 엔저로 갔다. 그다음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엔저로 갔다. 네. 이 두 가지 중에서 네. 두 가지 다 약간의 그게 임팩트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리 차가 미국도 내릴 거고 일본은 올릴 거니까 금리 차의 폭이 줄어든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의 역효과로 가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엔고로 갈 가능성이 농후해졌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그 많이 풀려 계속 2차원 금융 정책을 해가지고 시중에다 엔을 마구 그냥 던지니까 그게 엔저로 갔는데 네. 덜 던지겠다 그래 이거 아니야. 네. 그 요것도 이제 그러면 이 영향이 되게 크다고 보는데 맞아요. 후지마키 다케시는 이게 과연 실행에 옮길 수 있느냐 얘기예요. 실행에 못 옮길 거라고 보는 거예요. 요게 곧 나타날 거예요. 3개월 스판으로 여기 들어오잖아요. 네. 그때 지켜보면 안 한다 이거예요. 3개월 뒤면 알 수 있다. 3개월 뒤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네. 과연 이걸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네. 그래 한다 치자. 네. 일본은행이 덜 샀어요. 네. 그럼 이제 이게 4천억 엔이 시중에 남아 있을 거 아니야. 이 국채 누가 사가느냐? 이게 떨이가 안 되면은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일본은행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일본은행이 이런 경험을 2번이나 했어요. 그 전에. 이거 과거에도 이런 적이 과거에 이런 적이 딱 정확히 이런 게 2번이나 있었어요. 그때도 그때 오쿠라쇼 그래 대장선. 네. 지금은 이제 경제산업성으로 이름이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통산성으로 했다가 경제산업성으로 바뀌었는데 이 오쿠라쇼에 그때 미야자와 기치 이거 오쿠라쇼 그 장관이 있을 때 네. 그때도 이런 일이 한번 있어가지고 너무 푸른다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매입 안 한다. 매입 안 한다. 그리고 딱 했는데 폭등을 한 거야. 안 팔리니까. 금리가 그렇죠. 폭등을 하니까 2.6%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금리가 순식간에. 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쵸. 바로 그냥 샀어요. 그럼 이게 처음이 아니군요, 지금. 이런 게 2번이나 있었다니까? 한 번, 또 2번이나 실패를 했었어요. 2번이나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일본은행이 그렇게 이걸 주저하고 했던 거예요. 또 그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일본은행에 대한 신뢰가 팍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맨날 했다가 또 돌이키고 했다가도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일본은행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거 아니야. 또 그러겠네. 그래서 이걸 진짜 이거 고민 끝에 이걸 정했을 거라고. 네. 근데 후지마키 다케시는 이거 실행에 못 옮길 거라고 보는 거예요. 문제는 네가 안 사면 누가 사냐 이거야. 지금까지 아무도 안 사니까 네가 계속 사온 거 아니냐 일본은행이. 근데 지금 그동안 사고 싶어서 샀냐. 그럼 지금 아무도 안 산 게 그걸 바꿔 일본 채권을 누군가 사줄 만큼 매력적으로 일본 기업이나 경제가 바뀐 게 없는데 그렇기도 하고 국채 금리가 낮으니까 안 사는 거지. 그렇죠. 매력이 없는 거지. 맞아요. 그리고 금리를 뭐 한 10% 준다면 누가 안 사겠어요? 누가 안 사겠어요. 그런데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국채의 금리가 높으면은 난리가 나는 거야. 그동안 뿌려놓은 그 국채 그게 이자 지불해야 될 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 이자 못 올리게 하기 위해서 누르는 방법이 결국은 일본은행이 사들인 수밖에 없는 거야. 금리 올라가기 전에 사들이고. 이해가 되네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박사님 제가 잘 이렇게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막 악순환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금리 내가 빚이 좀 적당할 때는 금리를 좀 높게 주서라도 누군가가 그러니까 민간이 사게 하든지 뭐 기업이 사게 할 수 있는데 일본은 그게 안 되니까 저금리로 엄청나게 30년 동안 돈을 풀었는데 지금 와서 시장에 매력적으로 0.25%가 아니라 뭐 1.5% 2% 이렇게 올려버리면 원금이 너무 크니까 이자 감당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올릴 수가 없겠는데요? 올릴 수 없다니까. 내가 그 얘기를 또 할게. 올릴 수 없는 이유를. 폭락하고 난 다음에 일본은행이 그 당시에 안고 있던 자산이 어떻게 됐냐 딱 보면은 일본은행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주식 가격이 그동안 쭉 올랐잖아. 그래가지고 37조 엔 정도 됐어요. 주식이. 일본은행이 주식을 이렇게 사들이기 시작했잖아요. 12년부터 시작해서 쭉 사들였는데 지금 가격이 얼마냐 했더니 올해 3월 달에 37조에 일본은행이 가지고 있는 주식 가격이 진짜 엄청나네요. 엄청나게 가지고 있죠. 그 이게 지난번 주식이 팍 떨어졌잖아요. 요 때가 4만 200 얼마였어요. 3월 달에.
최고로 올라왔을 때가 7월 11일 날 42,200 얼마 엔이었다고요. 네. 그때는 이거보다 더 높았겠죠. 그렇겠죠. 사실. 그때 여기 이제 3월 달에 37조였는데 이게 8월 5일 날 얼마나 떨어졌냐? 3만 1,000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4만 넘었던 주식이. 그렇죠. 그러니까 37조에서 23조 엔으로 엄청 떨어졌네요. 23조 엔으로 폭락을 한 거예요. 일본 은행 자산이 네. 일본 은행 자산은 지금까지 37조 이건 내 자산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네, 그렇죠. 나도 주식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이제 계산 지금 현재 계산이 이러니까 나 주식 부자야 하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어느 날 폭락을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37조 가지고 있던 그 주식 가격이 23조 원으로 떨어져 버린 거야. 와, 3분의 1 그냥 날아갔네요. 14조 원이 날아가고 하루 한 며칠 사이에. 그 일본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요거하고 네. 순 자산이 13조 엔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요거하고 합하면 얼마야? 50조 엔 정도였잖아. 네. 그다음에 이제 일본 은행이 지금 국채를 그렇게 600조나 안고 있으니까 그 계속 지불해야 될 이자가 계속 발생한다고요. 네. 돌아오면 네. 10년치 돌아오는 거 매번 돌아올 거 아니야. 그렇죠. 매달 10년 전에 발행했던 게.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지불하는 돈이 한 10조 엔, 9조 엔 정도, 10조 엔 정도 돼요. 10조 엔 조금 안 돼. 네. 그럼 얼마? 9조 엔 조금 넘었으니까. 네. 40조 엔 41조 엔 좀 안 되게 자산이 있다가 그쵸. 확 날아갔잖아. 주식 가격이. 그쵸. 주식 가격이 한 14조가 빠져버린 거야. 그럼 얼마야? 그러면 27조 엔 정도 되겠네요. 네. 27조 엔. 41조에서 14조 빠지네.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자산이 하루치면 그냥. 이게 일본은행 자산이라는 게 허망한 거야. 그러네요. 뻥튀기 됐다고 푹 꺼지고 막 이런 이 주식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쵸. 일본은행이라는 데가 네. 일본은행은 안정을 최고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물가 안정이라든가 국가의 그 경제 기반을 딱 잡아주는 그쵸. 가장 안정되게 운영해야 될 일본은행이 주식을 이런 폭락하는 주식을 안고 있고 국채를 안고 있고 국채는 얘기했잖아. 국채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일본의 역사 속에 두 번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쭉 사들이다가 안 샀더니 하루아침에 2.6% 뛰더라는 거야. 금리가. 네. 그 지금 아까 4천억 엔을 네. 만약에 안 사들이고 시중에 이제 풀었을 거 아니야. 살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게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네. 한순간에 2.6%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그렇죠. 실제로 그랬으니까. 네. 그런데 보세요. 아까 그 일본 은행이 안고 있는 그 이자 지불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9조 엔 가까이 했잖아. 맞아요. 그게 지금 이자율이 얼마인데 그 정도 들어가느냐. 그걸 봐야 돼요. 그렇죠. 지금 얼마?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네요. 0.73 얼마예요? 0.73. 0.73 얼마인데? 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9조 엔 가까이 이자가 나온다는 거야. 네. 이게 만약에 1%, 2점 몇 % 올라가는 순간 일본 은행은 뱅크럽 된다는 거야. 그러네요. 지금 0.73에서 9조 엔인데 3배 아까 2.5%까지 갔다 그러죠. 과거에. 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0.1%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현재 일본이 안고 있는 국채 600조 엔 가까이 되는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2조 9천억 엔. 0.1%다. 그럼 1% 올라가면 29조야. 그러면 안 되겠네요. 지금 그 일본 은행이 그때 가지고 있던 게 23조 엔 정도 네. 자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랬는데 다시 이제 주식이 올라갔으니까 또 좀 회복은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까 41조에서 한 35조 내가 볼 때는 네. 회복이 됐다 해서 한 35조로 칩시다. 네. 그럼 35조에서 만약에 1% 올라가면 29조 빠지잖아요. 그렇죠. 1% 올라가는 순간 간당간당해져요. 남는 재산이. 그러네요. 그것도 주식이 지금 높은 가격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네. 이 주식이 다시 한번 떨어지는 순간 1%가 이 국채가 금리가 올라가는 순간 그냥 파산이야. 일본은행이. 그렇죠. 돈이 없죠.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4천억 엔을 시중에 내놓을 수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이게 그냥 심리적으로 과거에 안 됐으니까 그게 아니라 그거 했다가 이거는 역사적인 그 기록이 다 있어요.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안 사고 시중에 던져 놓으니까 2.6% 바로 올라가더라는 얘기야. 금리가. 아까 얘기했잖아. 1% 올라가면 29조 이자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2% 올라가면 58조 엔 가까이 빠져나가야 돼요. 그럼 일본은행이 안고 있는 게 아까
최고치 주식이 최고치 때조차도 네. 40조, 41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자산이. 그쵸. 순자산 13조하고 이게 37조, 그쵸. 50조에서 아까 지불해야 되는 0.73 얼마인데도 지불해야 될 이자가 거의 9조, 10조엔 가까이 되는데. 그럼 결국에는 또 그냥 요게 명확해요. 요게 후지마키 다케시가 국회의원 하면서 네. 일본은행의 자료를 다 제출받아가지고 계산한 거예요, 이거. 그 사람은 계속 그 팔로우업을 하기 때문에 일본은행의 자산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박사님 우리가 그 한 1년 반 전인가요? 그 네. 우리 레고랜드 사태 때 네. 우리나라도 좀 어떤 채권 금리가 그때 많이 올라가지고 되게 나라가 힘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우리나라는 그 채권이 뭐 정부도 좀 개입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채권을 민간 기업들 걸 살 수 팔리니까 결국엔 금리가 이제 안정화가 됐는데 일본은 그럴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팔리면 문제 없어요. 그 4천억 엔을 이제 시장에다 던져 놓을 텐데 네. 팔리면 문제 없어요. 아니면은 일본 정부가 그만큼 채권을 덜 찍어내면 문제 없어요. 그렇죠. 덜 찍으면 되지. 근데 일본 정부가 덜 찍어낼 수가 있냐 이거예요. 돈은 필요한. 그러면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렇게 찍는 건 찍되 그 일본은행이 못 산다고 하면 금리가 올라갈 테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줄여나가는 2차원 양적 완화를 줄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후지마키 다케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시장이 이제 보잖아요. 네. 4천억 엔을 덜 사겠다 했는데 결국 시장에 던져놨더니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 그럼 다시 일본은행이 다시 사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패턴이 가잖아. 그렇죠. 그러면 일본은행이 요거 더 이상 이제 그 덜 살 그런 수단이 안 되는구나. 그런 메커니즘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계속 엔화는 시중에 저벅저벅하게 풀려 나간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어떻게 돼? 엔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엔 강세가 못 간다. 네, 그 얘기예요. 이해가 가죠. 이제 이해가 되네요, 박사님. 명확히 이해가 되죠. 맞아요. 깔끔하게. 맞아요. 그러네요. 그럼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더 엔저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일본은행이 엔고로 하겠다고 금리 올린다고 하고 이제 양적 완화 안 한다고 했는데 못 하네. 그렇죠. 못 하네. 그러면은 일본은행이 이 금리를 올리거나 또 덜 사거나 이렇게 소위 말해서 엔저로 가는 데 있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여력이 없구나. 느끼는 순간 싹 간다는 거죠. 쫙 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수입 물가가 쫙 올라가잖아요. 네.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은 다시 그게 들어와가지고 일본의 물가가 쫙 올라가요. 네. 이게 어느 순간 서서히 올라가지 않아요. 가속도가 붙어 이게. 전 세계에서 그걸 느끼는 순간, 알아채는 순간. 이걸 후지마키 다케시는 가장 우려하는 거야. 그래서 제일 또 큰 게 뭐냐니까 일본의 해외 자산이 많고 자시고 그거 다 필요 없다. 일본은행이 채무 불행에 떨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또 이런 얘기 해요. 일본은행에서 국회에서 뭐라고 답변했냐면은 10년 채니까 10년 후에 지불할 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당장 줘야 될 돈이 아니잖냐. 그럴듯한데요. 그럴듯하죠. 그렇게 대답했더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얘기. 뭐냐 하니까 해외 은행들은 미국 은행이라든가 은행에 대해서 랭킹을 매기는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정크 수준이다, 뭐 A, F다, A 뭐 이런 거 다 매기는 그런 기관에서 볼 때에 이건 장부가 가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중가 가격으로 계산한다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그러면 자, 10년 후에 팔고 절대 안 팔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일본은행이 10년 후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얘기는. 그럼 시중에 아무리 돈이 풀려가지고 엔저로 계속 가더라도 아무리 좋지 않쳐야겠다는 거 똑같은 얘기거든. 그러면은 이건 더 문제가 된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재무성에서 어떤 방안까지 만드냐니까 10년 국채를 줄이는 거야. 2년 국채, 5년 국채짜리를 막 쪼개가지고 만드는 거야. 왜? 10년 국채는 이 금리를 낮춘 매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기점으로 땡기면 금리가 조금 낮아도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단기로 막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얘기 재무성에서 얼마나 쫄았으면 저런 행동까지 하겠냐 이 얘기예요. 그렇죠.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그만큼 지금 급박하다는 얘기야. 이 얘기를 듣고서도 앵고로 갈 거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한번 진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이 재무성에서 하는 행동이나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신 있으면은 4천조엔 금리 올리고 시중에 사라. 4천억엔 4천억엔 그렇죠. 4천억이 딱 풀고 이 정도 뭐 그런데 생각해봐. 지금 0.7 얼마인데 1.1%도 안 되는 누가 사냐고. 그렇죠. 장기 국채를. 맞아요. 미국 거 사고 말이에요. 미국 거 사면 미국 거만 해도 3.몇% 오르는데. 네.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일본 국채를 사냐고. 그럼 이거는 풀릴 수가 없는 매듭 같아 보입니다, 박사님. 그러니까 이제 재무성에서 일본 은행을 찾아다닌다는 얘기 하잖아 지금. 그게 외국에서는 정상적인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경제 주체라면 그거 사겠냐고. 0.7 몇 프로를 가지고 안 사죠. 안 사지. 그러니까 일본 은행에다가 알아봤더니 30% 정도는 어떻게 뭐 우격 따짐으로 꾸역꾸역 하면은 뭐 소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 나왔는데 후지마키 씨는 그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한 거지. 정부가 하도 알아보라 그러고 좀 안 되냐 그러고 막 계속 전화하고 그러니까 못 이긴차 하고 계산은 그렇게 나온다 그러는데 막상 시중에 풀리면 그 사람들이 사겠냐 이거야. 후지마키 다케시 의원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괜히 이거 했다가 안 산다고 했다가 전 세계에 들켜가지고 막 일본 수입 물가로 부작용 나느니 그냥 하지 말자. 그 얘기인 건가요, 박사님? 그 얘기이기도 하고 이 사람 얘기로는 뭐냐면은 일본 은행이 사고 쳤다 이거지. 되지도 않을 걸 한다고 그래놓고 괜히 말했다. 저래놓고 실행에 못 옮기면은 뽀롱이 난다 이거지. 그쵸. 일본 은행이 아무런 수단이 없다, 방법이 없다, 여력이 없다. 네. 그러나 그걸 시장이 아는 순간 이제 시장은 이거 엔드로 간다. 네. 거기다가 막 이제 건다 이거지 투기 세력들이. 그렇죠. 그러면은 거의 급상승한다는 거지. 그래서 후지마키 다케시는 이거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일본 은행이 폭삭 망하고. 새로운 은행을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런 게 있나 나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건 좀 참 어쨌든 지금 체제로는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군요. 근데 지켜봅시다. 이 사람은 얘기는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왜냐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시중에 풀린 돈이 너무 많다. 14배 이게 몇 년 전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5배 정도 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번 생각해보면 산수잖아. 그렇죠. 달러는 GDP의 2.5배에서 지금 많이 걷어 들어가지고 2.2배나 2.3배 정도일 수도 있고 일본은 계속 풀었으니까 14배에서 벌써 한참 지났다고 얘기한 지가. 그럼 15배 풀렸을 수도 있어요. 어느 게 가치가 있겠냐고. 이걸 그동안은 전 세계가 몰랐어요. 나도 몰랐고. 그런데 이게 최근에 엔저로 가면서 여러 가지 사단이 나니까 온갖 수단과 뭐 방법이 막 일본 은행에서 나오는데 지켜보니까 제대로 뭔가 방법이 안 나오더라 이거야. 엔저가 저렇게 가는데도 일본 은행이 제대로 금리도 안 올리고 왜 그러냐 봤더니 이 사단이 났더라. 이거 이제 전 세계가 서서히 알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왜 이렇게 엔화 약세인데 저 정도로 못 올리나 막 그런 생각 많이들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일본 은행의 그 행태는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대부분의 완전히 이분 같이 국회의원이고 국회에서 질문을 하기 위해 자료를 제출하라. 다 볼 수 있으니까 세세히 분석해 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은 프로 중에 프로잖아. 이 소위 말해 이런 쪽에 전설의 딜러였고 그러니까 계속 경쟁을 올린 거야. 일본은 이 짓 하지 마, 이 짓 하지 마 했는데도 자기 말 안 듣고 계속 여기까지 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이제 이 사람은 자기 할 소리 다 하는 거지. 그리고 일본 국민들을 한번 생각해봐. 지금 일본에 엔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엔화 금리가 없으니까 은행에다 돈을 안 넣고 어디다 넣어놨어요. 장롱 속에다가. 그쵸. 엄청나게 넣어놨대. 장롱 속에 들어있는 게 60조엔 그 정도 대충. 그 정도 돈이 장롱 속에 있었는데 이게 엔저로 되면 어떻게 돼? 가치가 팍팍팍팍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얘기가 그 돈 묻어두지 말고 달러로 바꿔라. 그 얘기를 2년 전부터 해서 사람. 훌륭한 분이네요. 그러니까 자기 국민들의 그 쪽박 차는 걸 막기 위해서 한 얘기야 이 사람은. 당신들 애나 가지고 있으면 빨리 달러로 바꿔라. 그거 나중에 휴지 조각이 되니까 그 얘기를 2년 전부터 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일반 국민들을 생각한 거야 이 사람은. 그쵸. 근데 묘한 게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애나 트레이드, 엔캐리 트레이드를
가속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중에 엔화는 늘어나고 달러는 자꾸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일반 국민들이 전부 엔화를 팔아버리고 달러를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가속도가 생기는 엔저에 묘한 얘기예요. 묘한 얘기. 국민 개개인을 위해서는 맞는 말인데 국가 입장에서는 저 XX가 말이지 저 비밀을 폭로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국가 진짜 거들나게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엔화 강세와 지금 말씀해주신 요 일본이 2차원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냐 없냐가 언제쯤 이걸 좀 저희가 결판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3개월 타임이라고 봐요. 아까 4분기 중에 한 분기마다 4천억 엔씩 이제 줄여나가겠다. 매수하는 걸. 그 단계에 들어가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 하나 하고 그 실행에 못 옮긴다 하는 순간 얘기가 이제 전 세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단이 나는 거야. 엔캐리 트레이드는 가속화될 가능성이 많은 거지. 요거 금리 못 올린다. 못 올리네. 그 다음에 이게 시중에 풀려있는 돈이 쉽게 이게 줄어들지 않을 거다. 그러면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계속 일어나는 거지. 그럼 뭐 올해 한 10월, 11월쯤 가면 알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되면은 그때 되면은 알겠습니다. 그럼 이때 또 박사님 모셔가지고 진짜 일본 은행이 이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희 한번 다시 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